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술래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올해 67이지만 아직 눈도 밝고 귀도 밝아서 건강하다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서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사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번듯한 상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 며느리 때문에 제 속이 말이 아니에요. 김장철에 있었던 일인데요. 며느리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떨립니다. 제가 어떻게 그 뻔뻔한 며느리의 콧대를 꺾어 놓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사연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들 민재와 며느리 예린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제가 혼자 사는 게 적적하기도 하고 아들이 아직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아서 제가 데리고 살기로 했죠. 며느리는 처음 인사 올 때만 해도 싹싹하고 예의 바른 척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살림은 뒷전이고 오로지 자기 치장하고 놀러 다니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들어올 때마다 제 속은 타들어갔지만 내 아들이 좋아서 결혼한 여자니까 제가 좀 참고 가르치면 되겠거니 하고 넘어갔던 게 화근이었나 봐요. 사건의 발단은 김장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100포기, 200포기도 거뜬히 했겠지만 이제는 저도 나이가 있고 며느리도 힘들까봐 올해는 딱 50포기만 담그기로 했죠. 50포기면 우리 셋이 먹고 여기저기 조금씩 나눠주기엔 딱 적당한 양이거든요. 저는 며칠 전부터 좋은 배추를 골라 절여놓고 고춧가루며 젓갈이며 최상급 재료들로만 준비를 마쳤어요. 며느리한테는 그저 당일날 옆에서 거들기만 하라고 했죠. 김장 당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채소 다듬느라 정신이 없는데 며느리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부스스한 얼굴로 나오는데 복장이 가관이었어요. 김장하는 날인데 하얀색 앙고라 니트에 딱 붙는 청바지를 입고 나왔더군요. 예린아, 너 옷이 그게 뭐니? 고춧가루 튀면 어쩌려고 그래? 편한 몸빼 바지라도 입고 나오지. 제가 한마디 했더니 며느리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대답했어요. 아이, 어머님,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요. 갈아입기 귀찮아서 그냥 입고 할게요. 앞치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누가 집에서 김장을 해요? 그냥 사 먹지. 어머님은 사서 고생을 하세요. 시작부터 불평이었죠. 사 먹는 김치랑 집에서 담그는 김치가 맛이 같나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재료 준비 다 해놨는데 고맙다는 말은 커녕 사서 고생이라니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요. 오늘 싸우면 김장이고 뭐고 다 망칠 것 같았거든요. 그래 알았다. 앞치마나 꽉 조여매라. 그리고 장갑 껴. 양념 버무려야 하니까. 우리는 거실에 신문지를 넓게 깔고 본격적으로 김장을 시작했어요. 절인 배추 물기를 빼고 무채를 썰고 양념소를 만드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죠.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착착 진행하는데 며느리는 배추 한 포기 들 때마다 앓는 소리를 냈어요. 아이고 허리야. 어머님 이거 언제 다 해요? 저 손목 나갈 것 같아요. 내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망가지겠네. 엄살 부리지 마라. 50포기면 금방이다. 너는 양념 바르는 것만 해. 무거운 건 내가 들 테니까.
저는 며느리를 달래가며 겨우겨우 진도를 나갔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힘들다고 도망갈 궁리만 했을 텐데 오늘은 유독 김치통을 나르는 일에 집착하더라고요. 어머님, 다 된 김치는 제가 통에 담을게요. 어머님은 양념만 버무려 주세요. 아니다. 내가 어디 힘이 있다고? 그냥 거기 앉아서 해. 내가 나중에 한꺼번에 담을게. 아니에요. 저도 밥값은 해야죠. 제가 할게요. 제가. 며느리는 기어이 김치통을 자기가 차지하고 앉아서 김치를 담기 시작했어요. 기특하다기보다는 뭔가 꿍꿍이가 있는 눈치였죠. 그러다가 김장이 절반쯤 끝났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뭐냐? 말해봐라. 저기 우리 친정엄마 있잖아요. 엄마가 어머님 김치 솜씨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작년에 보내드린 것도 진짜 맛있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담근 김치 좀 친정에 보내도 될까요? 사돈 어른이 제 김치를 좋아하신다니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얄밉긴 해도 사돈까지 미워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김장 김치 나눠 먹는 게 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라. 어차피 50포기면 넉넉하니까 한 통 정도는 보내드려도 된다.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마치 로또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좋아하더라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역시 우리 어머님 짱. 그럼 제가 제일 맛있게 된 걸로 골라서 따로 포장할게요. 며느리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스티로폼 박스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보통 김치를 택배로 보낼 때는 김치, 국물이 새지 않게 비닐을 두세 겹 꽁꽁 싸매고 테이프를 단단히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고 했어요. 이리 줘라. 내가 꼼꼼하게 싸줄게. 국물 새면 택배 기사님들이 안 받아줘. 그러자 며느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박스를 온몸으로 가로막았어요. 아, 아니에요.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엄마한테 보내는 건데 제 정성이 들어가야죠. 제가 예쁘게 담아서 편지도 쓰고 그럴 거예요. 어머님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반응이 너무 과하다 싶었지만 효녀 노릇하고 싶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며느리는 김치 몇 포기를 챙겨서 박스에 넣더니 그걸 들고 굳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거실에서 싸면 되지. 왜 방으로 가져가니? 방바닥에 고춧가루 묻으면 어쩌려고. 편지 쓰려고요. 편지 몰래 써서 넣고 싶어서 그래요. 금방 나올게요. 며느리는 방문을 닫고 한참이나 안 나왔어요. 거실에 혼자 남은 저는 나머지 뒷정리를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김치 박스 포장하는데 무슨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는지.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도통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다 쌌냐? 무거울 텐데 이리 줘봐라. 현관에 내놓게. 아니에요. 제가 들게요. 어머님은 무거운 거 들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는 박스를 마치 보물단지 모시듯이 꽉 껴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스 테이프를 어찌나 덕지덕지 발라놨는지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죠. 꼼꼼하게도 쌌네. 그래, 알았다. 그럼 얼른 씻고 우체국 가자. 오늘 부쳐야 내일 들어가지. 우리는 대충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차에
김치 박스를 싣고 우체국으로 향했어요. 운전은 제가 했고 며느리는 뒷좌석에 탔죠. 룸미러로 보니 며느리는 박스 위에 손을 올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창밖을 봤다가 박스를 봤다가 핸드폰을 봤다가 도둑질하러 가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죠. 예린아, 너 어디 아프니? 안색이 별로 안 좋네. 아까 김장하느라 무리했나 보구나. 네. 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빨리 보내고 가서 쉬고 싶어요. 며느리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몸살이 났나 보다 생각했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체국에 도착하니 연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대기 인원이 10명도 넘더라고요. 우리는 한쪽 구석에 있는 테이블로 가서 송장을 작성하기로 했어요. 예린아, 주소는 내가 써라. 너희 친정 주소니까 내가 더 잘 알 거 아니냐. 나는 눈이 침침해서 글씨 쓰기가 힘들다. 네, 알겠어요. 제가 쓸게요. 며느리는 펜을 잡고 송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글씨를 꾹꾹 눌러 쓰는데 평소의 며느리 글씨체가 아니라 뭔가 급하게 휘갈겨 쓰는 느낌이었죠. 천천히 써라. 누가 쫓아오니? 틀리면 골치 아파. 아, 네. 알았어요. 며느리는 송장을 다 쓰고 나서 박스 위에 척 붙였어요. 그러고는 저를 보며 다급하게 말했죠. 어머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요. 아까 김장 김치국물 먹었더니 속이 쓰린가 봐요. 그러게 적당히 먹지 그랬니? 얼른 다녀와라. 내가 접수하고 있을게. 네. 부탁드려요, 어머님. 죄송해요. 며느리는 가방을 제게 맡길 새도 없이 화장실 쪽으로 뛰어갔어요. 마침 띵동하고 제 번호가 호출되었죠. 저는 김치 박스를 끙끙거리며 들고 창구로 갔어요. 어서 오세요. 택배 보내시나요? 직원이 상냥하게 물었어요. 저는 박스를 저울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네, 김치예요. 파손주의 스티커 좀 붙여주세요. 직원은 무게를 재고 나서 송장을 확인하더라고요. 바코드를 찍으려던 직원의 손이 잠시 멈칫했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송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저기 고객님. 네. 왜요? 무게가 많이 나가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주소가 맞나요? 이상하네요. 직원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주소를 아예 엉뚱한 데로 썼나 싶어서요. 주소가 이상하다뇨? 우리 며느리가 쓴 건데 틀릴 리가 있나요? 친정엄마한테 보내는 거라고 했어요. 아, 네. 그런데 여기 적힌 주소가. 직원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제 뒤에 길게 늘어선 줄을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뒤에서 사람들이 빨리 좀 합시다 하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저를 보며 물었어요. 확실히 맞으시다는 거죠? 반송되면 택배비 환불 안 되는데요. 저는 며느리를 믿었어요. 아무리 덜렁대도 자기 엄마 집 주소를 틀릴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며느리가 아까 꼼꼼하게 쓴다고 썼으니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맞아요. 맞아. 우리 며느리가 똑 소리 나는 애라 틀릴 리 없어요. 그냥 접수해줘요. 바쁜데 시간 끌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안에 내용물은 김치라고 하셨죠?
파손 면책 동의해 주시고요. 직원은 찜찜한 표정을 지우지 못한 채 접수를 마쳤어요. 저는 카드를 꺼내 택배비를 결제했죠. 영수증을 받고 돌아서는데 마침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아까보다 훨씬 편안해진 얼굴이었죠. 어머님 접수 다 하셨어요? 그래, 다 했다. 근데 너 주소 제대로 쓴 거 맞지? 직원이 이상하다고 그러더라. 제 말에 며느리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어요. 네. 이상하다고요? 뭐가요? 글쎄다. 주소가 이상하다는데 내가 그냥 맞다고 했다. 너희 친정 주소가 바뀐 것도 아니고 별일 있겠니? 아, 네. 맞아요. 직원이 잘 몰라서 그랬나 봐요. 별일 없을 거예요. 가요, 어머님. 며느리는 제 팔짱을 끼며 서둘러 우체국을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뭔가 쫓기는 사람처럼 급해 보였지만 저는 화장실 다녀오느라 민망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는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 노래를 따라 부르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저녁에 맛있는 거 쏠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됐다. 집에 김장하고 남은 수육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되지. 돈 아껴라. 아이 참. 어머님은 맨날 돈 아끼라고만 하시고. 알겠어요. 그럼 제가 가서 수육 예쁘게 썰어 드릴게요. 집에 도착해서 며느리는 정말로 싹싹하게 굴었어요. 저녁상도 차리고 설거지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아들 민재가 퇴근해서 들어오자 며느리는 현관까지 달려나가서 맞이했어요. 여보, 오늘 고생했지? 내가 맛있는 보쌈 해놨어. 어머니랑 같이 김장했는데 진짜 맛있게 됐어. 오, 진짜. 우리 와이프 고생했네. 엄마도 고생하셨어요. 아들은 며느리 칭찬에 입이 귀에 걸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지만 그래도 집안이 평화로우니 다행이다 싶었죠. 저녁을 먹으면서 며느리는 계속 싱글벙글 웃었어요. 마치 큰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요. 예린아, 친정어머니한테 전화 드렸니? 김치 보냈다고. 제가 묻자 며느리는 밥을 먹다 말고 흠칫 놀랐어요. 아, 네. 아까 문자 드렸어요. 내일 도착할 거라고요. 엄마가 엄청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 맛있게 드셔야 할 텐데. 내가 양념을 좀 넉넉히 넣긴 했다만 어머님 솜씨면 무조건 합격이죠.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쉰 포기 김장이 생각보다 고됐는지 온몸이 쑤시더라고요. 파스 한 장을 허리에 붙이고 누웠는데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우체국 직원이 했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이 주소가 맞나요? 이상하네요. 도대체 뭐가 이상했을까요? 며느리가 주소 번지수를 틀리게 적었을까요? 아니면 동 이름을 잘못 적었을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했으니 별일 아닐 거라 믿기로 했어요. 만약 잘못되면 반송되어 오겠죠. 그때 다시 보내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 단순한 생각이 다음 날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는 정말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며느리는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며 아침 일찍부터 꽃단장을 하고 나갔어요. 어머님, 저 점심 먹고 들어올게요. 민재 씨 저녁은 제가 와서 차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향수 냄새를 풀풀 풍기며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혀를 찼어요. 어제 김장하느라 힘들었다면서 놀러 나갈 힘은 어디서 솟아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혼자 집을 지키며 청소도 하고 세탁기도 돌렸어요. 점심때쯤 되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입니다. 택배 올 게 없는데 누구지 싶어서 나가봤더니 우체국 택배 기사님이 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익숙한 스티로폼 박스가 놓여 있었죠. 어제 며느리와 함께 붙였던 그 김치 박스였어요. 어머, 기사님. 이게 왜 다시 왔어요? 아, 이거 주소가 잘못됐더라고요. 보내는 분이랑 받는 분 주소가 똑같이 적혀 있어서 전산에서 반송 처리됐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저는 황당해서 박스를 받아 들고 송장을 확인했어요. 세상에 기사님 말이 맞았어요. 며느리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썼는지 보내는 사람에도 우리 집 주소를 적고 받는 사람에도 친정 주소가 아닌 우리 집 주소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름만 자기 이름으로 바꿔 쓰고요. 이러니 우체국 직원이 이상하다고 했죠. 같은 주소로 보내고 받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기사님. 번거롭게 해드려서. 아닙니다. 다음엔 잘 확인해서 접수해 주세요. 기사님이 가고 나서 저는 박스를 현관 안으로 들여놨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잔소리라도 할까 하다가 친구들 만나고 있다는데 괜히 기분 망치게 하기 싫어서 관뒀어요. 철없는 것.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원. 기왕 이렇게 된 거 김치 냉장고에 있는 신선한 김치로 바꿔서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택배 상자 안에 하루 종일 갇혀 있던 김치보다는 어제 담가서 김치 냉장고에 바로 넣어둔 시원하고 아삭한 김치가 훨씬 낫잖아요. 사돈 어른이 갓 담근 생김치를 좋아하신다고 했던 기억이 나서 숨 죽지 않고 제일 맛있는 걸로 골라 다시 포장해 드릴 생각이었죠. 테이프를 뜯으려는데 며느리가 어찌나 테이프를 칭칭 감아놨는지 뜯기도 힘들더라고요. 무슨 보물단지라고 이렇게 꽁꽁 싸놨어? 저는 투덜거리며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갈랐어요. 뚜껑을 열자 김치 냄새가 훅 올라올 줄 알았는데 냄새가 생각보다 덜했어요. 비닐도 서너 겹이나 쌓여 있더라고요. 정성 하나는 기특하네. 저는 맨 위에 묶인 비닐 매듭을 풀었어요.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죠. 빨간 양념이 묻은 배추김치가 보였어요. 그런데 김치 모양이 좀 이상했어요. 보통 김치는 반으로 갈라서 차곡차곡 담는데 이건 뭔가 쑤셔 넣은 듯이 담겨 있었거든요. 애가 담는 것도 서투르네. 저는 김치를 꺼내려고 고무장갑을 끼고 손을 쑥 집어넣었어요. 배추 포기를 들어 올리는데 묵직한 느낌이 달랐어요. 배추 무게가 아니라 뭔가 딱딱하고 무거운 게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었죠. 이게 뭐지? 저는 배추 잎을 살짝 들춰봤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배추 잎 사이로 번쩍이는 무언가가 보였거든요. 이게 뭐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추 속에 박혀 있는 물건을 꺼냈어요. 비닐랩으로 칭칭 감겨 있어서 처음엔 뭔지 몰랐지만 랩을 벗겨 내자 그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것은 바로 제 안방 장롱 깊숙한 곳 비밀 금고 안에 들어 있어야 할 순금 거북이였어요. 남편이 살아생전 사업 성공 기념으로 맞춰줬던 제게는 목숨과도 같은 $50 금거북이 말이에요. 이게 왜 여기 들어 있어? 놀란 가슴을 진정하기도 전에 저는 배추 속을 더 뒤져봤어요. 또 다른 비닐 뭉치가 나왔어요. 열어보니 다이아몬드 반지, 진주 목걸이 그리고 현금 다발이 5만 원권으로 묶여 있었어요. 전부 제 폐물함에 있어야 할 것들이었죠.
눈앞이 캄캄해지고 현기증이 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려고 머리를 굴렸어요. 김장하던 날 며느리가 김치통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던 것, 30분이나 나오지 않았던 것, 박스를 꽁꽁 싸매고 절대 저한테 못 만지게 했던 것, 우체국에서 주소를 쓰면서 손을 떨었던 것, 그리고 화장실 핑계로 자리를 비웠던 것,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며느리는 친정에 김치를 보내는 척하면서 제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요. 우체국 직원이 주소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제가 확인했더라면 거기서 들통났겠죠. 며느리는 그게 무서워서 화장실로 도망갔던 거고요.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거둬줬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나를 등쳐먹다 못해. 이제는 내 집에 있는 금부치까지 털어가려고 해.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주먹이 쥐어지지 않았어요. 당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치고 싶었어요. 당장 들어오라고. 이 도둑년아. 하고 소리 지르고 싶었죠. 하지만 핸드폰을 든 손을 멈췄어요. 지금 전화해서 따지면 며느리는 뭐라고 할까요? 분명 오리발을 내밀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누가 몰래 넣은 것 같다고. 아니면 실수로 들어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겠죠. 증거가 없으면 저 아이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애예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화를 내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에요. 저는 산전수전 다 겪은 한 순례예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이 괘씸한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참교육을 시켜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 예린아. 내가 감히 시애미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려고 해? 내가 너의 그 얄팍한 잔머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깨닫게 해주마. 저는 일단 꺼내놓은 금거북이와 보석, 현금 뭉치를 챙겨서 안방으로 갔어요. 장롱문을 열어보니 역시나 금고가 있는 서랍장 뒤쪽이 살짝 뜯겨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교묘하게 털어갔더군요. 저는 물건들을 다시 금고에 넣고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눈앞에는 파헤쳐진 김치 박스가 있었죠. 저는 냉장고에서 썩어서 버리려고 놔뒀던 시커먼 무와 화단에 깔려고 주워왔던 묵직한 돌멩이들을 가져왔어요. 그것들을 비닐랩으로 꽁꽁 싸서 배추김치 속에 쑤셔 넣었죠. 아까 며느리가 했던 것처럼요. 무게를 맞춰보니 얼추 비슷했어요. 저는 다시 비닐을 덮고 뚜껑을 닫고 박스 테이프를 칭칭 감았어요. 며느리가 했던 것보다 더 꼼꼼하고 완벽하게요. 겉으로 봐서는 한번 뜯었다가 다시 포장한 티가 전혀 나지 않도록 감쪽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박스를 현관 앞에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아뒀어요. 이제 며느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 오후 4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올 시간이 머지않았죠.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다름없는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잠시 후 현관 도어록이 띠리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며느리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의 발걸음이 뚝 멈추는 소리가 들렸죠. 아마 반송된 택배 박스를 본 거겠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 그거?
아까 택배 기사가 다시 가져왔더라. 주소가 잘못됐다나 봐. 내가 쓸 때 실수했나 보지. 저는 며느리의 표정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흙빛이 되어 가고 있었죠. 눈동자는 지진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고요. 주소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글쎄 말이다. 보내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 주소를 똑같이 썼다더구나. 참, 너도 정신이 없기는. 얼른 열어봐라. 김치 상했나 보게. 제 말에 며느리는 숨을 헐떡이며 박스를 쳐다봤어요. 마치 폭탄이라도 되는 양 박스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죠. 저 안에 자신의 범죄 증거물이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미치겠는 거겠죠. 예리나 뭐하니? 얼른 안 가지고 들어오고. 제가 재촉하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박스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아, 네. 제가 방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상했으면 버려야 하니까요. 여기서 뜯어보지. 그러니 나도 상태 좀 보게. 아니에요. 냄새 나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는 도망치듯 박스를 들고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뜯어봐라. 내가 보낸 탐욕의 결과물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방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뜯고 있겠죠. 그리고 배추 속에 손을 집어넣어 금거북이를 찾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손에 잡히는 건 차가운 돌멩이와 썩은 뭇뿐이겠죠. 저는 며느리가 비명을 지를지 아니면 안도할지 궁금했어요. 아마 비명도 못 지르고 입을 틀어막겠죠. 자신이 훔친 물건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공포에 질려서요. 그리고 의심할 거예요. 누가 가져갔을까? 시어머니가 봤을까? 아니면 택배 과정에서 사라진 걸까? 의심은 공포를 낳고 공포는 사람을 옥죄는 법이죠. 저는 이제부터 며느리의 숨통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여갈 생각이었어요. 잠시 후 안방문이 슬그머니 열렸어요. 며느리가 나왔는데 얼굴이 귀신처럼 창백했어요.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흥건하고요. 예린아, 김치 괜찮니? 제가 태연하게 묻자 며느리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 괜찮아요. 그냥 좀 많이 익어서 제가 나중에 찌개나 끓여 먹으려고요.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금거북이가 없어진 걸 확인했으니 당연하겠죠. 그래, 다행이네. 아까워서 어쩌나 했는데.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러니?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저 방에 가서 좀 쉴게요.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며느리가 들어간 방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예린아, 오늘 밤은 잠도 안 올 거야. 그 돌멩이들이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을 테니까. 기대해라.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도마 위에서 칼 가는 소리가 오늘따라 경쾌하게 들리더군요. 탁탁탁. 마치 며느리의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처럼요. 오늘 저녁 메뉴는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청국장이에요. 속이 타들어가는 며느리에게 구수한 냄새가 아주 고역이겠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밤 우리 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며느리 예리는 저녁 식사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 민재가 여보, 나와서 밥 좀 먹지. 엄마가 청국장 끓이셨는데
라고 방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식욕 없어. 당신이나 먹어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엄마 예린이가 많이 아픈가 봐.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참 속도 없는 놈이죠. 제 마누라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체했나 보지. 굶으면 낫는다. 너나 많이 먹어. 저는 아들의 밥그릇에 두부를 듬뿍 떠주며 태연하게 밥을 먹었어요. 사실 밥맛이 꿀맛이었거든요. 며느리가 방 안에서 전전긍긍하며 불안에 떨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바로 행동 계획에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퀭한 눈으로 물만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며느리가 잠든 틈을 타 미리 준비해 둔 비밀 병기들을 꺼냈어요. 바로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였죠. 사실 예전부터 도우미 아주머니가 자꾸 물건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사뒀던 건데 이렇게 며느리 잡는데 쓸 줄은 몰랐네요. 저는 거실 천장 에어컨 위, 부엌 식탁 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 안방 화장대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렌즈가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숨기는 것도 어렵지 않았죠. 이제부터 증거 싸움이야. 내가 발뺌하지 못하게 꼼짝없는 증거를 만들어 주마. 설치를 마치고 저는 핸드폰 앱으로 화면이 잘 나오는지 확인했어요. 화질이 아주 선명하더군요. 이제 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 손바닥 안에 있는 셈이었죠. 오후가 되자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배고픔은 어쩔 수 없었는지 냉장고를 뒤적거리더라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하는 척하며 며느리를 관찰했어요. 며느리는 우유를 한 잔 마시더니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며 안방 쪽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님, 저 청소 좀 할까요? 어머님 방도 제가 닦아 드릴게요. 평소에는 걸레 한 번 안 잡던 애가 청소를 하겠다니 뻔하죠. 어제 사라진 금거북이들이 다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웬일이니? 몸도 안 좋다면서. 약 먹고 좀 잤더니 괜찮아졌어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청소기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핸드폰을 켜서 앱을 실행시켰죠. 화면 속 며느리는 청소기를 돌리는 척하더니 문이 닫히자마자 청소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장롱으로 달려갔어요. 서랍을 열고 이불 사이를 뒤지고 심지어 옷걸이 밑까지 들춰보더라고요. 하지만 금고는 잠겨 있고 비밀번호도 제가 바꿔놨으니 열릴 리가 없죠. 며느리는 끙끙거리며 금고 다이얼을 돌려보다가 안 되니까 발로 장롱을 툭 차며 욕을 중얼거렸어요. 아씨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누가 가져간 거야? 어머님이 봤으면 가만 안 있었을 텐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진짜. 며느리의 혼잣말이 이어폰을 통해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죠. 며느리는 제 방을 샅샅이 뒤져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허탈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청소 다 했어요. 그래 수고했다. 깨끗해졌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어줬어요. 며느리는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제 표정을 읽으려고 애썼지만 제가 너무 평온해 보이니 더 혼란스러운 눈치였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고 오랜만에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죠. 며느리는 여전히 밥을 깨작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휴, 이 일을 어쩌나.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며느리도 흠칫하며 저를 쳐다봤죠. 아니, 내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졌나 봐. 아까 장롱을 정리하는데 내 금거북이가 안 보이는 거야. 50돈짜리 그거 말이다. 제 말 한마디에 며느리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소리가 요란하게 났죠. 여보, 괜찮아? 왜 그래? 아들이 며느리를 챙기느라 정신없는 사이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며느리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 금거북이가 없어졌다고요? 그래, 금고 안에 넣어뒀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네. 혹시 집에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닌지 걱정이다. 도둑이요? 에이, 엄마, 요즘 세상에 도둑이 어디 있어? 엄마가 딴 데다 두고 까먹은 거 아니야? 잘 찾아봐.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딴 데 뒀나? 근데 예린아, 너 혹시 내 방 청소하다가 못 봤니? 오늘 청소했다며. 제가 훅 치고 들어가자 며느리는 사례가 들렸는지 캑캑거렸어요. 컥컬럭. 네. 저는 못 봤어요. 청소기만 돌렸지 서랍 같은 건 안 열어봤거든요. 맹세해요. 물어보지도 않은 서랍 얘기를 꺼내는 걸 보니 아주 제 발에 걸린 게 확실하죠. 그래. 이상하네. 분명 서랍 안쪽 금고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봐 지문 감식하면 다 나온다더라.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경찰이요? 어머님, 너무 일을 크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집 안에서 잃어버린 거면 경찰이 와도 못 찾아요. 그리고 가족끼리 의심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의심이라니. 도둑이 들었을 수도 있다니까. 외부 침입 흔적이 없으면 면식범 소행일 수도 있고. 제가 면식범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은 식탁볼을 쥐어뜯을 듯이 꽉 쥐고 있었고요. 엄마, 예린이 말도 일리가 있어. 일단 우리가 더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면 그때 신고하자. 엄마가 어디 깊숙이 넣어두고 잊어버린 걸 거야. 아들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저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알았다. 내가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보마. 근데 만약 누군가 손댄 거라면 지금이라도 자수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랑 도둑질인 거 알지? 저는 며느리를 보며 뼈 있는 말을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며느리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밤 며느리는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군요. 저는 이어폰을 끼고 녹음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 어머님이 눈치챈 것 같아. 금거북이 없어졌다고 경찰 부른대. 나 어떡해? 무서워 죽겠어. 야, 이 바보야. 쫄지 마. 증거 있어? 내가 안 가져갔다고 딱 잡아떼면 그만이지. 그리고 그 물건 어디 갔는데? 내가 안 가져왔으면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몰라. 내가 박스 열어보니까 돌멩이만 들어있었단 말이야.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혹시 어머님이 미리 알고 선수 친 거 아니야? 에이, 그 노인네가 무슨 수로 알아? 우체국에서 주소 잘못 썼다고 반송된 거라며.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아무튼 절대 인정하지 마. 그리고 이번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마. 내 남편 구워 삶아서 돈 좀 뜯어내봐. 엄마 급하단 말이야.
친정 엄마라는 사람이 딸을 말리기는커녕 더 부추기고 있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더니 그 어미의 그 딸이었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래 사돈까지 한패였다 이거지. 내가 두 모녀를 쌍으로 엮어서 보내주마. 며칠 뒤 주말이었어요. 아들이 쭈뼛거리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저기 들릴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 뜸 들이지 말고 해봐라. 그게 제가 요즘 회사 생활도 좀 힘들고 해서 사업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사업. 내가 무슨 사업을 해? 월급쟁이 생활도 힘들어하는 놈이. 아니, 예린이가 그러는데 요즘 프랜차이즈 카페가 대박이래요. 목 좋은데 하나 잡아서 오토로 돌리면 월 1,000만 원은 번다는데 엄마가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딱 봐도 며느리가 시킨 거였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짐짓 모르는 척 과일을 깎고 있었지만 귀는 이쪽으로 쫑긋 세우고 있는 게 보였죠.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카페가 쉬운 줄 아냐? 그리고 나 현금 없다. 에이, 엄마, 현금 없으면 엄마 건물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금고에 있는 거라도 좀 정리해서. 아들의 입에서 금고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아들을 쏘아봤죠. 너 지금 무슨 소리냐? 금고? 내가 내 금고에 뭐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들은 당황해서 며느리 쪽을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과일만 깎는 척했죠. 아니 그냥 예린이가 엄마 금고에 좋은 거 많다고. 그거 팔면 가게 하나는 차릴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역시나 며느리가 코치한 거였어요. 제 재산을 탐내다 못해 이제는 아들을 앞세워 털어가려고 작정을 한 거죠. 민재야,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내 재산은 내 노후 자금이야. 너희한테 줄 생각 없으니 꿈도 꾸지 마라. 제가 단호하게 자르자 아들은 입이 삐져나왔어요. 엄마는 아들이 잘 살아보겠다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진짜 너무하네. 아들은 투덜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저를 흘끗 보더니 아들을 따라 들어갔고요. 저는 그들의 뒤통수를 보며 생각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 너를 도와주는 건 너를 망치는 길이야. 저 여자가 너를 조종하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닫게 해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원이다. 그날 밤 녹음기에는 며느리가 아들을 쥐잡듯이 잡는 소리가 녹음됐어요. 자기야, 왜 그렇게 엄마한테 약하게 나가? 좀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지. 안 해주면 이혼하겠다고 협박이라도 하란 말이야. 그래야 노인네가 돈을 내놓지.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어떻게 그래? 엄마가 싫다잖아. 아우, 답답해. 자기가 그러니까 평생 만년 대리인 거야. 엄마 노망 나기 전에 재산 정리해서 우리 목 챙겨야 한다고. 안 그러면 나중에 사회환원이니 뭐니 하면서 기부해버리면 우린 낙동강 오리알이야. 알았어? 며느리의 말버릇이 아주 천박하기 그지없었어요. 노망, 낙동강 오리알. 제 피 같은 돈을 자기들 몫이라고 착각하는 저 뻔뻔함에 치가 떨렸죠. 이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며느리를 조종하는 그 친정엄마, 그리고 며느리에게 휘둘리는 멍청한 아들까지 모두 정신 차리게 해줘야 했어요. 저는 다음 단계 작전을 세웠어요. 며느리가 돈독이 올라 있으니 그 욕심을 이용해서 덫을 놓기로 했죠. 돈을 좋아한다고? 그래 돈 냄새를 맡게 해주마. 그 냄새에 취해서 제 발로 덫에 걸러들게.
저는 일부러 거실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가 방에 있을 때 들으라고 큰 소리로요. 아, 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 김포 땅 말이죠? 네. 개발 제한이 풀렸다고요? 세상에. 그럼 땅값이 3배나 올랐다는 말입니까? 어머나. 세상에.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며느리의 그림자가 얼핏거렸어요. 미끼를 문 거죠. 네. 네. 그럼요. 당장 처분해야죠. 현금으로 받으면 한 30억 되나요? 알겠습니다. 조만간 사무실로 갈게요. 아, 그리고 이건 비밀로 해주세요. 자식들 알면 골치 아파지니까. 호. 전화를 끊자마자 며느리가 방문을 활짝 열고 나왔어요. 눈빛이 아주 형광등 100개를 켠 것처럼 반짝거렸죠. 며느리와 그 가족들의 탐욕을 이용해 저는 마지막 덫을 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때를 기다렸죠. 결국 며느리와 친정 식구들은 제 계획대로 모두 경찰에 체포되었고 법정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어요. 며느리 차예리는 징역 7년, 안사도는 3년을 선고받았죠. 탐욕의 끝은 결국 파멸이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집은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어요. 아들 민재는 관리소장으로 승진했고 우체국에서 만났던 그 착한 직원 미연 씨와 사귀고 있어요. 빈털터리 주제에 탐욕으로 가득 찼던 며느리, 제가 참교육한 거 어떠셨나요? 속이 뻥 뚫리셨다면 다행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이렇게 앞뒤가 다른 돈만 밝히는 사람이 있나요? 답답했던 속마음이나 저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시원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뒤늦게 좋은 짝을 만나 진짜 행복을 찾은 제 아들 민재에게도 따뜻한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여러분에게도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